네, 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지금 그 학생들한테 연락이 좀 오고 있는데, 전산, 이제 오류나 여러 가지 동영상 올린 것 때문에 뭐 시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전화를 좀 했어요. 이제 학교 측에 전화를 또 했고, 뭐 시정 조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정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출석 이제 부분도 이제 뭐 기한이나 뭐 출석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다시 아마 그 좀 조정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업에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저번 시간에는 뭐 사장 회의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 프로그램과 회의 뭐 개발 그리고 회의 기획 부분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술회의 기억나시죠? 학술회의의 업무 절차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번 주 내에 이론을 모두 거의 끝내고 다음 주 쪽에는 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획서를 이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절 이제 회의장 배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장 배정 계획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 프로그램이 좀 확정이 되게 되면요. 회의실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이제 회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키노트 발표 뭐 이런 것이 있고 학술회가 뭐 초청 연사, 기회 및 진행, 또 회의장 좌장 선정,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워크샵인지 클리닝인지 이런 행태의 조사에 따라서도 회의장 배치가 다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뭐 회의의 종류, 좌석 형태, 수용 인원, 투입 기자재 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면 PCO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배정을 했다. 여러 가지 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컨벤션 센터가 될 수도 있고 호텔에 있는 컨벤션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담당자에게 이런 것들을 꼭 전달해야 됩니다. 워크시트를 꼭 전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플랜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지 행사장에서 그것들을 다 베뉴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회의장 베뉴 담당자랑 긴밀하게 계속 연락을 하고 컨택을 하면서 수정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회의장의 배치 계획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 대 시간별로 효율을 되게 줄여주고 아니면 동선을 줄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뭐 흐름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선이 최적화되어서 사람들이 뭐 유도 사인물을 보고 잘 갈 수 있는 형태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레이아웃을 보고 앞에 발표하는 사람이나 서로 간의 네트워크나 얘기를 할 때 서로 소통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것들이 회의장 배치의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치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뭐 회의장 좌석 배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나면 얼마든지 이걸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배치가 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장 동선 배치 그리고 얼마나 띄울 건지 그리고 이 연관성 있는 회의끼리 어떤 룸을 서로 묶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충분히 배치 계획에서 고려를 한다면 오늘 하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더 언급드리자면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면 회의장 좌석 배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극장식이 있어요. 시어트리 스타일이라고 해서 극장처럼 테이블은 없어요. 앞에 테이블은 없지만 의자만 배치한 상태예요. 그게 장점이 뭘까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테이블은 없기 때문에 메모나 이런 건 안 되겠죠.
테이블이 없어서 청중이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뭐 메모할 필요 없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연이나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디스커션이 필요한 회의에는 이런 극장식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메모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학교식도 있어요. 클래스룸 스타일이라고 해서 학교 강의실처럼 테이블하고 의자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런 형태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작업자가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디스커션이나 결과물들을 빨리 꺼내낼 수 있다. 어떤 협의가 필요하거나 비준안을 세워서 그걸 협약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들을 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놔두고 체크를 하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식 클래스룸 스타일이라고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U-shape이라고 해서 이게 보드 스타일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소규모 회의에 적합하게 되고 이사회 및 전문 회의 그룹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스타일인지 알겠죠? 이렇게 U자로 된 거, 이렇게 U자로 돼서 여기는 비워졌고 여기에 회장이나 주주들이 앉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U스퀘어. 이게 사실 디귿자에 가깝긴 한데 U스퀘어가 이런 모양이에요. 보이죠? U스퀘어가 이런 모양이라서 서로 좀 그룹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되게 좋고, 또 중간에 앉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도의 소통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에 좋고 그룹들이 회의하기 좋은 형태긴 하지만, 역시나 중간을 비우기 때문에 다른 형태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로우 스퀘어 정도가 있어요. 할로우 스퀘어는 뭐냐면 도넛처럼, 여러분들 컨벤션 기획사 수업을 들어봤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도넛처럼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예요. 뭐 특정한 주변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는 국가 간 회의에 굉장히 좋습니다. 국가 간 회의에서는 누가 상위인지 누가 하위인지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탁에서 다 둘러닫는 거예요. 주빈석이 없기 때문에 좌석 배치가 굉장히 원활하고, 이런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굉장히 진행하기에 좋은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V-shaped 클래스 스타일이라고 했냐면 이 V 모양으로 돼서 여기에서 하는 강연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Vshap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클래스룸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한데, 중간에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Vshape을 통해서 이제 사각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앉게 되면 사실 앞에 사람하고 사각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런 V 모양으로 하게 되면 앞 사람 머리나 이런 거 사이에서도 앞에 충분히 강연을 무리 없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V 쉐입의 어떤 클래스룸 스타일은 평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단차가 높이가 있어요. V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겠죠. 이게 외국의, 해외, 특히 서양의 어떤 강의실 형태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리셉션 형태가 있어요. 리셉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 좀 볼게요. 리셉션은 이런 형태입니다. 점선 4개 가능한 거 보이죠? 이게 리셉션인데 여기에 핑거푸드나 기타 뭐 흔히 말하는 음료, 그리고 중간에 헤드 테이블 중간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음식도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점선은 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리셉션을 통해서 스탠딩을 통해 네트워크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앉아있으면 일어났다, 앉아있으면 일어났다, 이렇게 계속 명함을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의자가 없이 모두가 서서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형태예요. 방금 말했던 U-shape는 했고 U-shape는 했습니다. 그리고 E-shape는 U-shape 이렇게 된 모양에 중간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중규모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 회의나 토론을 하기 되게 좋고요. 또 이들이 토론한 그런 결과 내용을 또 발표하기도 되게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고 T 쉐이프도 있어요. T 쉐이프도 있고 할로우 스퀘어는 역시나 뭐 네모나게 된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뭐 역시나 할로우 스퀘어는 동그랗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서클 스타일도 있지만 할로우 스퀘어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역시 주빈석이 따로 없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빈석이 없는 상태로 동등한 회의를 할 때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뱅켓도 있어요. 뱅켓. 뱅킷은 여러분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본 스타일이고 뱅킷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이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회의나 아니면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보드 오브 디렉터스는 주주총회 할 때 쫙 테이블 해가지고 여기에 주주가 앉아있고 반대편에 감사가 앉아있고 중간에 이사들이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스라고 여러 이사진들이 회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세팅입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 게 정해지게 되면 회의장 세팅을 해야 됩니다.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회의장 세팅을 하는데 사용하게 될 회의장에 대해서는 좌석, 무대, 기자재 배치 사항 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플로어 플랜이거든요. 레이아웃. 시설 공급 업체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정확한 세팅이 이루어지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해요. 우리 학술회의 포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논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얘기를 했죠. 시청각 자료를 이용 많이 한다고. 이게 기자재가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서 이 사람은 기자재를 이용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자재가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싶으면 시설 공급 담당자 업체 분이랑 얘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전달을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세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될 게 헤드 테이블이랑 연단 배치하는 게 있어요. 헤드 테이블을 하고 연단은 참가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보통은 참가자의 좌석보다 높게 하는 게 나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헤드 테이블은 앞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와 소통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테이블이 뭐 이렇게 각도를 가면서 참가자에 있는 어떤 의자 형태가 V쉐입 클래스룸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연단을 앞쪽에 있는 헤드 테이블이나 아니면 포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그 사람들의 헤드 테이블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좀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참가자 좌석 제일 첫 열과는 거리에 최소한 뭐 1.8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 테이블은 연사, 패널리스트, 사회자 등 참석할 사람들을 고유하여서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고 또 의전상 놔야 되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다르거든요. 기업 회의의 의전과 컨벤션의 회의 이제 의전은 확실히 다릅니다. 앉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정부 부처에서 앉는 것도 달라요. 예, 국정원에서 앉는 방법도 다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재 배치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발표를 때문에 많은 기자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통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모든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각자의 언어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겠죠. 하지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한 개의 통일된 게 있어야 되죠. 그 뭐 제2 외국어처럼 그게 영어라고 치면 회의장 기자재 배치에서 예를 들어서 한글로 뭐 한국어로 얘기하던 사람이 외국어로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통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통역을 들으려면 어쨌든 시청각 기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쨌든 발표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예측하고 오히려 없으면 우리가 챙겨주고 먼저 선뜻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역 부분입니다. 역시나 회의장 운영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국제회의에선 통역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자신의 모국어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용어로, 영어와 같은 공용어로 어떤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용어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주요 국가 중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중국어, 일본, 한국어, 공식 언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불어 등 여러 개의 공식 언어를 선정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의학 학술 대회 등 같은 그런 분야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의학이나 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를 통역사가 잘못 말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회의의 질이 얼만큼인지 좌우되는 게 바로 통역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통역은 다양한 방식의 통역이 있는데, 이런 통역의 방식도 되게 중요하고, 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통역 부스를 포함해서 통역 장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통역 방식에는 FM 방식이 있고, 적외선 방법이 있어요. FM 방식은 주파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 회의 같은 경우에를 할 때 통역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FM 주파수가 있는 다른 쪽에서 그거를 주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겠죠. 보통 참가비가, 등록비가 비싼 회의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시 통역을 할 때 FM 방식으로 자료가 쏟아져 나가면 굉장히 손실이 나겠죠. 누가 회의에 와서 그걸 들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중요한 내용을 할 때는 적외선 방식으로 조금 가격이 더 높긴 하지만 통역 부스, 통역 시설 이런 게 더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적외선 방식을 이용해서 해킹이 되지 않고 거기 공간 내에서만 서로 그러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외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통역의 유형의 문제인데요. 통역의 유형은 크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이 있어요. 동시 통역 뭘까요? 내가 말하자마자 그걸 바로 옆에서 영어든지 일본어든지 중국어든지 통역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통역하는 거. 말하면서 마치 통역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고, 순차 통역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통역해주고, 내가 말하고 통역해주고, 이런 건데 의미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순차 통역을 할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를 사전에 지어주게 되고, 통역사가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영업 형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사실은 잘 표현을 해요. 공부를 해서 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 통역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하지만 순차 통역은 말하고 말하고 통역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딱 2배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요즘에는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역사의 확보 문제가 있는데, 보통 소수의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프리랜서를 이제 고용하긴 해요. 하지만 대규모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통역사를 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통역사가 단순히 타 지역을 안다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 통역사는 그 나라 타 지역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고, 현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이 같으면 부산의 문화도 굉장히 꿰고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통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순차 통역은 동시 통역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회의에서는 어울리진 않고요. 좀 소규모의 어떤 짧은 인사말 이렇게 하는 게 순차 통역이 되게 개회식, 폐회식, 리셉션 이런 데서 되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학술회의와 같이 하는 말이 많은데 그거를 다 순차 통역하고 있으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대형 컨벤션이 유치가 되고 개최가 되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역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통역사가 쉽게 구해질까요?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영어를 단순히 전공했다고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통역사 중에서도 사실 뭐 급이라면 급이 있어요. 그 급에 따라서 당연히 페이는 천지차이고 한두 명 정도의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지만 대규모 회의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 회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인원을 파악해서 꾸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성격이나 그 모든 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통역센터에서 그걸 보고 인원 배치라든지 전문 분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사람들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 계약 시 그 업체가 이렇게 제안하는 투입 인력의 경력이나 근무 조건들을 우리의 입장에서도 꼼꼼히 봐야 되는 거죠. 치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동시 통역을 쓸 때도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확보할 때 수급 계획을 치밀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왜 그럴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회의 성수기가 9월부터 오죠. 9월부터 한 11월까지 오면 그때 회의가 집중적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부산에 통역센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은 벌써 다 꽉 찹니다. 서울로 데려오고 싶다. 서울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산을 내려오려고 할까요? 아니죠. 비용, 자기들이 차 타고 내려오는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굉장히 통역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동시 통역 서비스를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전에 통역사에게 발표하는 사람의 명단, 소속, 정보 제공 등 발표 원고를 제공해서 통역사가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즉석에서 듣고 이해하고 통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지만 사실 통역사가 듣고 나서 오역이나 의역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고를 주면 그걸 분석해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통역 대상자와 통역해야 될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질 좋은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청중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회의를 갔어요, 여러분. 회의를 갔는데 말투나 여러 부분에서 뭐 한국어를 통역한다고 한 게 뭐 중국어, 일본어 다 섞여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외국에선 그거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지. 아, 여기는 진짜 통역사가 구리다. 흔히 말하는 소양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서 회의의 질이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통역사와 연사와의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회의 전에 사전 미팅을 짧게나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최적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역 부스, 또 통역 부스 내에 조명이라든지 음량, 시스템, 그리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랑 상시 대기에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통역을 하다가 마이크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옆에 엔지니어가 와서 빨리 연결을 해주고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고 통역사는 연사의 얼굴과 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통역 부스 위치 선정 시 연단 및 스크린과의 위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통역사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는 피해야 함이 맞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5장에 등록 및 숙박이 나옵니다. 등록 및 숙박 기획은 회의장 기획만큼이나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죠. 등록 기본 계획이 잘못하면 첫 이미지인데 굉장히 흔히 말하는 첫 이미지가 끝 이미지까지 장한다고 이거 되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록. 제 5장 등록 및 숙박 기회.